전해드리는 해행의 속보입니다. 북한 체제의 상징이던 아나운서 리춘희가 국경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둑한 새벽 공기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겨울의 찬 기운을 안고 골목을 스치는 시간, 리춘희는 오래된 두 손을 코트 주머니 속에서 꼭 맞잡은 채 천천히 걸음을 떼고 있었다. 남쪽으로 내려온 지도 어느덧 서너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의 겨울 냄새에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낯설고도 따뜻한 듯한 공기,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늘 무겁게 자리한 지나온 세월의 그림자가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난방이 켜진 실내는 포근했지만 이른 아침이면 이상하게도 고향의 스산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곤 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분명 안전하고 안정적이었으나 그녀가 걸어온 지난 삶이 너무도 단단하게 붙어 있어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온갖 공포와 충성, 의무감에 눌려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은 마치 몸속 깊은 곳에 박힌 작은 금속 조각처럼 쉽게 빠지지 않았다. 리춘희는 북방지역 국영방송의 간판 아나운서로 40년을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지역의 상징처럼 여겼고 체제에 충성된 입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갈라진 틈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그저 말씨가 똑바르고 발음이 정확해 선발되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으로 불려갔고 그 뒤로는 매일 주어진 글을 읽으며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했다. 눈빛까지 조율하는 작업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아니, 말할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방송국에서도 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다. 후배 아나운서들이 등장하고 체제는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오래전 그녀가 억지로 읽어야 했던 한방송 문구가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었다는 사실. 그날 그녀의 목소리로 전달된 뉴스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매일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는 듯한 불편함이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주어진 글을 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방송국에서도 더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녀 안에서는 묘한 자유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이곳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 내가 저지른 말의 무게를 속죄하며 살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남쪽 생활은 편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과거의 죄와 그림자를 짊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남쪽 사람들은 그녀에게 따뜻했고 그녀의 지난 삶을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지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과연 이곳에서 마음 편히 숨 쉴 자격이 있을까? 남쪽에서의 생활을 도와주는 복지관의 상담사들은 그녀에게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했다. 그림을 그려보라, 시를 써보라, 혹은 지역의 시니어 센터에 한번 나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리춘희는 아직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방송국에서의 세월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밝은 장소, 웃음이 넘치는 공간에서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꼈다. 그저 조용한 방에서 라디오를 틀고 뉴스가 아닌 목가적인 음악을 들으며 혼자 생각에 잠기는 것이 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작은 전단지를 보게 됐다. 지역 시니어 글쓰기 모임 참여자 모집.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글쓰기라면, 말 대신 글이라면 자신의 지난 삶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들려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야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고민 끝에 그녀는 조용히 그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리춘희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방 안 가득히 채워진 따뜻한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남쪽에서 새롭게 시작할 말하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의 무게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어떤 거대한 진실이 조용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남쪽으로 내려온 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녹음기 안에는 그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 비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리춘희가 글쓰기 모임 전단지를 가방에 넣은 다음 날 그녀는 아침부터 이유 모를 불안함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분명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오래된 그림자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서늘함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다. 남쪽으로 내려올 때 가져온 유일한 짐, 작은 가죽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오래된 녹음기. 그 녹음기만 보면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도 식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던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북방방송국에서 마지막으로 녹음해둔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한 한 남자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방송국 기술팀에서 일하던 이였다.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아나운서 동지, 부디 이걸 보관해 주십시오. 언젠가 진실이 필요할 때 당신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끝내 묻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갑자기 방송국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흔적만 지워진 채 사진과 이름만 사무실 게시판에서 떼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그가 사라진 이유가 그 작은 녹음기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남쪽에 온 이후 그녀는 그 녹음기를 한 번도 켜보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자신이 한때 읽었던 문장들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꺾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는데 만약 그 녹음기 속에 돌아올 수 없는 운명을 기록한 음성이 담겨 있다면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녹음기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원을 눌렀다. 녹음기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 마치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난 듯한 묘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동지.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언젠가 누군가가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불규칙하게 흔들렸고 숨소리마저 급박했다. 방송국에서 우리가 읽는 문장, 그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당신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오래전 읽었던 그 문장, 그 문장이 어떤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전하려는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저 역시 한몫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멈칫거리며 이어졌다. 그 가족의 가장은 사실 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사라졌고 저는 그가 왜 사라졌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 순간 녹음은 갑자기 끊겼다. 짧은 잡음이 흐르고 다시 이어진 목소리는 더 쉰 소리였다. 아나운서 동지, 이 진실을 누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제 친구는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리춘희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방송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소년을 둔 중년 남성이 체제 선동과 연루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짧은 문장. 그 문장의 뒷이야기는 그녀가 그 후에야 알게 됐다. 그 문장 하나로 인해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소년은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아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었다. 그날 밤 녹음기를 끈 후에도 리춘희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녹음기의 마지막 음성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진실을 누군가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녀는 이해했다. 남자는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그녀에게 맡겼고 그녀는 그 무게를 외면한 채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웃음소리를 울렸다. 그 소리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남겼다. 한 아이의 웃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면 그 녀석, 그녀가 한 문장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 소녀는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과거를 그냥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남쪽에 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리춘희의 방은 더욱 조용해졌다. 평소에는 잠들기 전 작은 스탠드를 켜두지만 그날은 불을 끈 채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둠은 그녀를 덮는 담요 같았고 동시에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공간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통로 같았다. 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까지도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당신은 정말 몰랐던가요? 그림자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아니다. 나는 몰랐던 게 아니다. 나는 외면한 것이다. 그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하루 종일 눈이 붓고 머리가 아팠지만 마음속 불편함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복지관의 상담사는 그녀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하며 물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나요? 그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혹시 무거운 고민이 있으시면 나눠보셔도 괜찮아요. 상담사의 한마디에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아니, 아직은 말할 용기가 없었다. 글쓰기 모임은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돼 있었다. 그녀는 전단지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내 삶을 글로 기록해보자.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초대장이었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자신을 마주하는 일인데 지금의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망설이는 와중에 복지관에서 일하는 한 자원봉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리 선생님, 이번 모임에서 원하시면 익명으로 쓰셔도 돼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과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 이야기를 글로만 풀어도 됩니다. 그 말이 그녀에게 작은 바람 구멍을 열어주었다. 익명. 그렇다. 그녀는 평생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살아왔고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만약 이름 없이, 얼굴 없이 글만 존재한다면 그녀는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원고지 한 묶음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글쓰기 모임에서 쓰게 될 글을 미리 연습해보고 싶었다. 원고지를 펼쳐놓고 연필을 들었지만 첫 문장을 적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나는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남의 글만 읽는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글자로 옮기는 일은 마치 처음 배우는 외국어 같았다. 어떤 말을 쓰면 좋을지, 과거를 어디까지 꺼내도 괜찮을지, 어떤 순간을 고백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진 그녀는 결국 연필을 내려놓고 작은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지역 방송의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며 교육받던 날들. 그녀가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딱딱하고 불안했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이 덧씌워졌는지. 나는 다시 말해야 한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드디어 원고지에 다음 문장을 썼다. 나는 평생 말만 읽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나 말 속에는 사람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왜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려는지.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눌러왔던 진실의 첫 초석을 놓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글쓰기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다음 날, 한 통의 전화가 그녀에게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받았다. 낯익은 듯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혹시 리춘희 선생님이십니까?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쪽에서 그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채 단순한 어르신으로만 대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녀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누구시죠? 잠시의 정적 후 그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예전에 선생님이 읽으셨던 그 방송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입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무릎이 휘청거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제가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이후 인생 전체를 흔드는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리춘이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의자에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고 심장은 오래된 북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손등으로 입을 막은 채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그 남자의 말만 되뇌었다. 그 아이입니다. 그 한 문장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그녀가 외면하려 했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한숨과 무력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지금껏 도망쳐온 진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린 소리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창문에 기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희미한 용기를 하나씩 모아가기 시작했다. 만나야 한다, 피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한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는 시내 작은 카페였다. 사람들 몇 명이 조용히 차를 마시는 작은 공간.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긴장으로 손끝이 시렸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눈매는 날카롭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그 아이임을 직감했다. 아버지를 잃고 폭풍 같은 세월을 버텼을 소년의 잔향이 그의 표정 곳곳에 묻어 있었다.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선생님이시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나 리춘이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의 잔잔한 음악조차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 희미하게 울렸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많은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그때 처음 본 이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제게 아버지를 빼앗아간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제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쌓인 한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내가 읽은 문장이 당신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나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나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한 말이었지만 내 말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고백은 정당화가 아닌 수십 년 묵은 참회의 고백이었다. 그의 표정에서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선생님에게 화를 내려고 왔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 하나 때문에 제 가족은 흩어졌고 저는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었다. 그래요. 당신에게 욕을 먹어도 되고 나무람을 들어도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남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제가 남쪽에 와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선생님이 읽은 문장이 선생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신도 압박 속에서 선택이 없었다는 걸.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 말을 읽지 말았어야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문장은 절대 다시 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눈동자에 살짝 흔들림이 생겼다. 수십 년 쌓인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처음으로 가리던 얼음을 금가게 했다. 잠시 후 남자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칼라 사진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사진을 그녀 앞으로 조심스레 밀어놓았다. 사진 속 남자는 수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얼굴에 묻어난 삶의 고단함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누군가의 가장으로서 지켜내려 했던 마지막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끝내 억눌러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순간 젊은 남자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래서 선생님께 꼭 묻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 그는 정말 반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가족을 사랑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남자의 가슴을 관통하는 듯 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한숨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듣기 위해 이 먼 길을 돌아 남쪽까지 온 것이었다. 사진을 앞에 두고 조용히 울고 있는 리춘이를 보며 젊은 남자는 처음으로 그녀를 죄인이 아닌 자신과 똑같이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선생님을 만나면 소리부터 지를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그런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느냐고, 왜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었느냐고 분노를 다 쏟아부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들었다. 남자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 저보다 더 오래 고통 속에 갇혀있던 분 같더군요.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마치 얼어붙은 땅 속에서 뿌리 깊은 뭔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사진을 조심스레 쥐며 말했다. 나는 평생 말만 읽었지만 말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그 잔인함을 덮어둔 채 살아왔던 거죠. 당신 아버지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요. 젊은 남자는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산들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고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어린 시절 잃어버린 평범한 하루였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며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에는 오래전 북방 지역의 방송 기록 일부가 인쇄돼 있었다. 헤드라인, 날짜, 그리고 문제의 문장.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 문장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었던 그 무정한 한 줄. 그 순간
그녀는 오래 붙잡고 있던 고백을 용기 내어 꺼냈다. 사실 나는 그 문장을 읽기 전날 밤 당신 아버지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떨림 그 자체였다. 진심으로 그 문장을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으니까요.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변명도 이유도 아니었다. 그녀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음을 털어놓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에 젊은 남자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그래서 그날 방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살짝 고개를 숙였죠. 그래도 나는 읽었어요. 그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끊을 줄 알면서도 그녀의 고백은 그를 흔들었다. 그는 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다. 그게 선생님이 지닌 죄책감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남쪽에 온 뒤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정곡을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분노를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그녀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사실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솔직했고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싶어 남쪽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가방을 열어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물건입니다. 원래는 어머니에게 드리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그 목걸이는 오래전 그녀가 방송국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마도 소중히 간직해온 가족의 기념품이었으리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말은 젊은 남자의 마음속 깊이 박혔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의 울림은 선명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내가 대신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분은 절대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침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 순간 리춘이는 깨달았다. 그녀가 말한 진실이 그동안 이 젊은 남자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온 긴 세월의 분노와 슬픔을 조금은 녹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자신 역시 수십 년 동안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처음으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햇빛은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리춘이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그 남자와 만나기로 한 공원 벤치에 도착했다. 조용히 앉아 나무들을 바라보며 긴 숨을 들이켰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생을 남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서툴렀다. 70평생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것은 화려한 조명 밑에서의 박수와 명예가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추우실까봐 따뜻한 걸로 사왔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커피를 받았다. 고맙소. 이런 대접은 처음이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않은 채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울컥했다. 잠시 후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선생님이 두렵습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쉽게 잊히진 않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자는 이어서 뜻밖의 말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잔혹한 체제를 거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버지처럼 용기를 내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녀는 놀란 듯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동시에 진실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했냐고.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자기 목숨보다 진실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히 젖어들었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당은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분의 눈에서 떳떳함을 봤소. 그분은 옳은 길을 걸었소. 남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앉았다. 그래서 선생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도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내가 싸웠다고요? 네. 체제가 시키는 말만 읽는 기계 같았지만 실은 누구보다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던 분이었겠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름 많은 얼굴을 쓸어내렸다. 나는 늘 도망만 쳤는데.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 가장 큰 용기를 내셨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녹음기를 품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누군가가 나도 옳은 선택을 했었다고 말해주는 순간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위로일 줄 몰랐다.
둘 사이에 길고도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미워하며 살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가 쥐고 있던 커피컵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그녀는 흠칫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봅시다. 공원의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 위로 반짝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라.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 길을 걸어 내려갔다.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따뜻한 서울의 햇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그들의 걸음은 아직 서툴렀고 미처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었지만 그 길 위에서는 이해가 싹트고 있었고 서로를 향한 용서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늙은 앵무새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꼈다.